안녕하십니까. 펫보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미래보험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의 사회를 맡은 저는 대한경제신문 윤주인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미래보험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보험개발원이 후원하는 대경 미래보험 전략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펫보험 산업의 시장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김경선 보험연구원 박사님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협회 사무총장님께서 동물 의료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주최하는 대한경제신문 박순준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경제는 건설경제라는 건설 전문지에서 출발해서 경제지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저력 있는 종합경제 일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융당국과 국내 펫보험 관련 전문가 그리고 펫산업의 이해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사랑하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펫보험 시장은 전문 보험사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 수는 55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당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매우 비싼 것은 현실입니다. 일명 펫보험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2년간 반려동물에 드는 평균 치료비가 약 8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반려동물들은 치료비를 따로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3.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표준 수가제와 비싼 보험료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올 하반기쯤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수의사협회와 손해보험업계까지 펫보험 산업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애를 쓰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본지에서 펫보험 포럼을 개최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수년간 정체됐던 펫보험 활성화에 금융당국이 나서면서 우리 보험업계도 잠재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경제에서 주최하는 포럼과 같은 크고 작은 공론의 장이 당국의 정책 결정에 의견을 보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이어 국회 정무위 송석준 위원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경제 우리 신문사에서 오늘 모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미래보험 전략 포럼에서 펫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기까지 박승준 우리 대한경제 사장님과 또 함께 보험개발원 허창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펫 이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안으면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또 많은 자녀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애완동물들과 시간을 많이, 제 직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내다 보면 이게 이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의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편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갖는 거를 또 좀 확인했습니다. 같이 온 부모님과 가족들이 같이 애완동물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사회를 주변을 같이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거를 제가 느끼고, 저도 이제 우리 제 자녀들에게 애완동물을 갖는 거를 또 조금 일부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애견연맹 또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애완동물을 통한 그런 산업이 굉장히 신종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은 또 우리 모든 경제 이면에서 제대로 이 뒷받침이 되고 작동이 될 때 우리 경제가 정말 원만하게 또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우리가 또 금융이 같이 원활하게 뒷받침이 돼줘야 바로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그 경쟁력도 갖추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8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애완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보험이 뭐 1%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실제 그 국민들의 이런 지출 이런 비용 부담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적인 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조금 현실이 너무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고 또 이런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또 경감해주기 위한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펫보험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 이제 본격화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경제가 우리 건설 산업에서 시작한 언론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이제 종합 일간지로서 종합 언론사로서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 미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대해서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보험개발원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수의업계 또 소연의 보험협회에서도 같이 오셨으니까 좋은 또 제언을 통해서 저도 또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오늘 논의되는 펫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가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벌써 하지도 지나고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사회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밝은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이 의기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디딤돌이 되고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기를 딛고 미래의 멋진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찾는데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포럼을 후원해 주시는 허창원 보험개발원장님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보험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펫보험 도입을 적극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고 손해율도 좋지 않아서 몇 년간
개점 휴업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동물 등록제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보험사는 모랄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펫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제법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육되는 개와 고양이는 약 800만 마리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의 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약 4천여 개의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리웠지만 지금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밤새워 병간호를 하고 정성껏 치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50% 수준까지 올랐고, 내장칩 등 신뢰도 높은 등록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 보험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려동물 보험을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이 시선과 태도 등 반려문화가 변화하는 지금이 바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동물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의업계에서도 동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상품 개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고 반려문화가 성숙해지며 반려동물 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수의업계와 보험업계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펫보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미래보험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펫보험 산업의 시장과 현황을 주제로 김경선 보험연구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연구원 김경선입니다.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이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려동물 보험 관련 이슈와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언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였고,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가구의 약 80%가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앞으로 반려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자연히 동물 의료 시장을 포함한 연간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화두는 펫 휴머니제이션 추세에 따라서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펫케어 산업에서는 이미 프리미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반려동물의 웰니스에 대해 높아진 미충족 수요는 특히 의약품이나 수술 등 동물병원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를 살펴보게 되면 건강관리 관련이 55% 정도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 등 이제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질병 진단 후의 케어 방법 등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펫보험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와 이제 진료비 보장을 하게 되면 반려인의 이제 진료비 부담을 좀 경감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이제 펫보험이 전체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펫보험과 이제 관련 시장이 동방 성장하는 사례로 미국 시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동물병원 서비스가 발전 확대되고 있고 예방적 관리를 제공하는 펫테크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부 동물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부티크 체인이나 원격 의료 서비스 옵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은 스마트폰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GPS 추적 목걸이 칼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바크 베테리너리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DNA 테스트 키트를 판매하고 있고 디지털 건강회사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는 동물을 위한 이제 초음파 장치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펫테크의 발전은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이런 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수술이나 의료 절차에 대한 보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펫 보험사가 출범하고 또 대형 유통업체도 좀 늘어난 보험 수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반려동물 전문 보험회사 트루페니어는 편리한 보험금 정산 시스템, 창구 직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보장 항목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코라는 반려동물 소매 업체에서는 자체 보험을 제공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의 초음파 장치를 페코 입점 매장에서 활용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즉 소매업체와 펫보험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이는 트루페니언과 파트너십을 맺고 또 월마트는 패치바이 더 도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험 서비스, 펫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 서비스가 많이 발전이 되고 그에 따라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동물병원 진료 항목은 모두 비급여고 이제 병원마다 좀 진료비 편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인의 약 83% 정도가 진료비 부담이 된다라고 답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내 반려동물 가입률은 약 1% 정도입니다.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 수요 대비 크지는 않는데요. 22년 기준으로 원수 보험료가 약 300억이고 올해 상반기로는 더 성장했습니다만은 아직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하지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회사와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 유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었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먼저 반려동물 보험 가입자에게 뭐가 불편하냐라고 물었을 때 낮은 보상 비율, 좁은 보장 범위, 적은 보장 금액, 보험료 부담을 꼽았고요. 비가입자에게 왜 가입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보험료 부담을 가장 높게 조회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보장 범위도 꼽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치료비 보장 비율을 90%로 확대하고 자기 부담금 세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의 펫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적정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 충분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은 이제 도덕적 해이를 좀 막기 위해서 개체 식별이 필요한데요.
가입 시에 요구되는 반려동물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내장년 칩 삽입을 통한 유효성 있는 이제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좀 칩 삽입에 대해 이제 반려인의 좀 부적용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서 현재 내장형 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은 약 5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진료 체계를 보게 되면 지금 질병 코드와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농림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병원에서 좀 상이한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 선택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진료비 편차도 큰 편입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 시에 면부책,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 좀 진단명과 상세 진료 내역이 필요한데, 현행 수의사법에는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담긴 진료부에 대한 열람과 발급 조항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험 청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상세 진료 내역에 대한 그 발급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구 시에 이제 보험 계약자는 동물 병원으로부터 전자적 서류가 아닌 종이 영수증을 보내고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요율 산출 및 언더라이팅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질의 그 건강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빈도와 신도 예측이 어려운데요. 즉 어떤 견종이 몇 살에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고 그때 진료비가 얼마나 나온다라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상 한도 산출, 그리고 신상품 개발에 이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령견 등에 대한 견종별 언더라이팅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펫보험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나 뭐 아직 시장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이때 그 소액 단기 보험사가 진입을 하더라도 뭐 여타 인적 물적 요건이 종합 선보사 동일해서 좀 운영 진입 이후에도 운영 부담이 높아서 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언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동물 식별, 개체 식별을 위해서 등록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장형과 외장형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가장 유효성 있는 등록 방법은 사실 칩 삽입이고요. 근데 하지만 칩 삽입에 대한 반려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이제 실효성이 확인된 생체 인식 등을 통한 동물 등록 허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때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은 동물병원에서 이제 등록 대행 업무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 확인 시에 보험료 할인이라 아니면 뭐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항목 표준화와 이제 진료부 발급을 통해서 진료 정보 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 기록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 농림부에서 진단명과 다빈도 진령, 뭐 진찰료나 주사비, 뭐 백신 검사비 이런 것들의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뭐 100개 다빈도 항목을 우선 고시하게 될 텐데, 이런 그 표준화 작업이 잘 진행이 되고 병원에서 이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좀 일관된 의료 데이터를 좀 쌓아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구 전산화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그 영수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전자적인 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보험급 지급 심사를 유도하고 또 소비자의 청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의 트루페니언이 했듯이 제3자 지불제, 즉 창구 직불제죠. 보험 가입자가 그냥 차익만 지불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구 편의성 제고하고, 또 병원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좀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청구 전산화는 제휴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겠고요. 앞서서도 그 제휴동물병원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보험회사는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휴를 맺어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지금 뭐 진료 행위를 좀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즉 뭐 과잉 진료에
과잉 진료나 부적정한 신의료 기술의 적용을 방지하되 임상적 필요에 따른 진료 방식을 좀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겠고, 또 제휴병원과 뭐 적정 숙과 범위나 보장 한도를 협상해서 그 진료 비용의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제휴병원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집정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회사는 이제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려동물의 종별, 연령대별, 질병 특성별로 보험료와 이제 보장 범위를 좀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할인 할증을 통해서 저위험 반려동물은 좀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 이제 소비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휴병원을 좀 중심으로 등록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좀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제휴병원에서 보험 가입과 진료 청구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휴동물병원의 경우에 좀 위험 관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료를 책정해서 좀 상품 옵션을 좀 다양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동물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견종 및 질병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서 고령견 등에 대한 뭐 언더라이팅을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등의 이제 신규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유도해서 이제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시장이 장기 상품으로 좀 개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소액 단기 보험은 뭐 현행 1년에서 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들은 기존 보험사와는 좀 다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이나 인슈어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통해서 펫보험 시장이 좀 발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소비자들이 다양한 효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겸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의사회 우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가 참, 이게 저희 업계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질의응답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동물 의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MRI거든요. 사람 MRI가 뭐 저희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이제 진료 진단 이제 도구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제가 알기로는 1988년 경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얼마 이제 안 돼 있는데 지금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MRI 보유 비율이 1등이라고 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32대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동물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MRI가 동물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MRI가 저희 추산으로 한 100여 대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동물병원에 오는 반려동물의 마리수를 이제 저희는 메디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400만 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400만 두에 100대 정도 되니까 거의 사람 수준하고 비슷하죠. OECD 평균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동물 의료가 거의 우리나라 사람 의료 수준으로
진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림자가 많은 이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 MRI 진료비 사람 쪽이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잘 모르시죠? 보통 한 7, 8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수가고요. 그리고 그 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물병원이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번 진료를 하는데. 근데 모든 동물병원이 이 기기를 활용해서 이 기기를 이용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높아서 동물병원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의 비교를 그 동물을 가치로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100이면 동물의 가치는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긴 안 계실 거고요. 동물보호단체나 뭐 혹은 그 일부의 이제 그 반려인 중에서도 뭐 굉장히 좀 하위 아니 좀 상위에 있으신 분들 정도만 생각하시고, 뭐 이 베리에이션이 커요. 동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볼 거냐에 따라서 사람의 진료비가 100원이면 그 가치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동물의 진료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물의 진료비는 사람의 진료비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시간도 사람은요, 내가 어디 아파요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물은 커뮤니케이션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진료 시간이 통상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3분에서 5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제가 가는 내과 병원의 의사가 저를 3분에서 5분 정도 봐줬으면 참 좋겠어요.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진료 시간이 걸리는 게 동물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털로 덮여 있고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들 주사 행위를 놓고 봐도 동물이, 여러분들 아마 반려동물, 우리나라가 이제 소형 이제 견종들이 많은 부분인데, 사람이 정말 작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맥 주사를 놓는다고 보세요? 1kg짜리 정맥 주사 사람 같은 경우에 잘 안 놓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보면 뭐 60kg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보죠. 강아지는 한 6kg 정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6kg짜리 강아지의 정맥 주사를 놓는 거하고 60kg짜리 사람하고 정맥 주사를 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난이도도 높고, 또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요. 동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정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요. MRI를 찍을 때 사람은 마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은 반드시 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진료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동물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편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현황을 보면 지금 면허자들이 한 22,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14,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동물병원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8,500분 정도 되세요. 반려동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현업 종사의 반 정도. 그러니까 이 통계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장적으로 비교하는 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상 수의사들의 비율 자체가 낮아요.
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려동물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요, 1990년대에 임상수의사들의 수준이 한 25% 정도 됐어요. 이게 급격하게 50%까지 늘어난 것이 근 10년이 되진 않습니다. 요 10년 동안에 반려동물 의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그 반려동물 의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산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이제 그 공적인 어떤 뭐 부조 형태의 뭔가의 어떤 그 조력하는 협동 체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에 회자될 만큼의 수준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나오려면 뭔가의 체계도 좀 잡혀 있고, 그 체계 속에서 뭐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 통계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체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마리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조차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진료 코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진료 코드 왜 씁니까? 사람의 진료 코드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ICD, KCD 이건 들어본 적 있으시죠? ICD를 왜 합니까? KCD를 왜 하죠?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에 가치 있는 합의된 전제가 있는 어떤 형태로 가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통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려동물 의료에 있어서의 합의된 어떤 주제, 테마, 목적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료법은 목적 자체가 명확합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행위를 받게 하기 위한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의료법이에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를 그거로 가기 위해서 그의 체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이겠죠. 그 체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동물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많이 그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물병원의 영업이익률이요 17.5% 2020년도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한 15%에서 17% 이상관인데요. 사람들 병원은 어떠냐면요 한 30% 정도를 상회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의료업의 통계를 보면 한 25%에서 33%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이 업의 재생산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물 진료업은요 17.5% 정도고 계속 낮아질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의료가 어떤 발전한다라고 하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반려동물 의료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요구가 이제 있죠. 근데 이 요구가 반려동물에 맞는 요구냐? 아니에요. 다 사람 의료에 준한 요구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2023년에 우리나라 의료에 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준과 내용과 시장 규모는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 의료 전체에. 동물의료 전체가 2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요구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쟤네들은 동물보험도 반대하고 뭐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나 보다. 아니,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거 다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다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냐면 다 수의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이제 부과를 한 당사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구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부과하려면 권한을 줘야 되고 그 체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있질 않아요. 제가 왜 우리 자료집에다가 이 사람 의료 대응하는 조직 현황, 사람 의료의 법령 체계, 사람 의료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 지원 기관들의 현황들, 사람 의료에 관리하는 체계를 넣어놨냐면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걸 하는 기관이나 이런 걸 하는 체도나 이런 걸 하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체계에다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규제 방식들을 요구를 합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상행위상에 있어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게 체계가 갖춰 있지 않고 이게 공공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냐면 너의 노하우는 제외하고예요. 너의 노하우는 제외하고. 근데 너의 노하우까지 다 공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진료부 공개가 무슨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 때 진료부 공개를 얘기하는데요. 진료부 어떻게 쓰라라고 교육도 안 시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진료할 때 진료부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어요. 진료 정보가 어떤 정보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에 의료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이 의료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정보의 활용과 의료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준해서 의료기록을 만들고 그거를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단서는 명확하게 요청하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기본이고, 자, 진단서의 내용하고 진료부의 내용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다가 진단서를 요청한 거랑 내 진료기록 요구한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셨어요?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쪽은. 동물은 아직 그거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진료부 공개를 하라고 하는 의무가 부과되면요, 제가 만약에 동물병원 원장이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쓰겠어요. 자, 진료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한 5가지 됩니다. 환자의 정보, 보호자의 정보,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정보, 예후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 질병에 대한 정보, 진단명, 저는 모름이라고 적겠어요. 왜냐하면 MRI까지 찍어야 진단명이 나오는 질병들이 수두룩해 하거든요. 나 유추해서 못 적겠다, 모름. 그럼 뭐 했냐? 청진하고 뭐 처치했냐? 항생제 줬어요. 자, 이 정보를 받아서 뭘 하겠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보건의료 법령 체계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건의료 제공민 이용하는 체계, 그리고 국민건강 관리 체계, 주요 질병 관리 체계, 보건의료 육성 발전 중에서 이게 공공성에 따라 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뭐 정말 이제 그 반려동물의 어떤 중요성이나 펫보험, 뭐 반려동물 산업이 블루오션이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조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동물 의료를 담당하는 담당자가요, 예전에는 0.5명이었어요.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했어요. 지금 동물 의료를 담당하는 분이 2명 있어요.
자, 보건의료 정책실이라고 하는 그 보건복지부는 1급이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그 세 개의 국책에 있어서 관련된 그 지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한 16개 정도 기관 되거든요. 수십조, 수백조 운영하는 기관들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료하고 비교해서 뭐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 의료에 맞게 요구를 좀 해달라. 지금 수의사법은요 이런 목적이에요. 의료법은 이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법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이거에 다 해당되게끔 이 법이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건강권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논리가 뭐냐면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은 비싸다는 게 아니고 좀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어. 또 내가 내는 비용이 이게 합리적인 비용인지 잘 모르겠어.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종말점으로 가보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 비싸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항변을 해봐도 잘 이렇게 들어주지를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동물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정부가 동물의료 개선 그 종합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수의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정 형태라거나 조직 형태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병원 수의사가 겪는 아노미가 뭐냐면요, 이 환자의 보호자가 이 환자를 위해서 100% 최선을 다할 거냐 아니면 어떤 리미트를 갖고 있는 보호자냐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었을 때 그 한계를 없어주는 어떤 그 거리라고 수의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만 이걸 무슨 속도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미국이 반려동물 가구 수가요 70%예요. 70%. 근데 아까도 그 자료에 보셨지만 보험 가입률 몇 프로입니까? 2.5%예요.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 저희 의료 체계와 맞게끔 그리고 어떤 국민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람이고요. 이게 동물병원 제휴 말씀 계속 그 하시고 또 보험회사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유인행위나 알선행위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협의해서 조정할 거냐? 유인행위와 알선행위가 되지 않는 제휴행위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대국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의료 체계 내에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의료 체계가 그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선은 어디냐를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의화가 필요하다.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서비스가 공공적인 서비스냐 아니면 정말 사적인 서비스냐. 정말 사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좀 놔둬달라 시장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료법을 모방해서 좀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 의료법에 있는 규제가 동물병원에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한 근 15년간 권한은 늘어나지 않고 뭔가 지원도 늘어나지 않는데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가 10개 이상이 생겼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나름대로 사회에 대하는 어떤 제도를, 또 새로운 어떤 체계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편적인 의료 수준을 설정을 해서 보편적인 의료 수준이 설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사이드에서 일부 좀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송동 전염병이라거나 사람이 올 수 있는 전염병들이 있거든요. 뭐 기생충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전체 국민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진료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진료는 뭔가 공공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제고돼야 되고, 이거는 국가가 노력 안 해도 그렇게 갑니다. 사회 자체가. 다만 이제 일본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예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 마리수가 일본 줄어요. 왜 줄 것인가? 그러면 이 시장이나 이 업이 도대체 얼마나 갈 거냐? 미국처럼 70%가 반려동물을 보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서로들 간에 다를 수 있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동물 의료를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바라는 점이고요. 지금 동물 의료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요. 여러분들 방사선 가속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물병원에 방사선 가속기가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을 것 같으세요? 5대 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 치료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얼마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한 두당 기본적으로 그 패키지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병원은 그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느끼는 어떤 정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의사들 전체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있어야 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굉장히 큰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좋은 이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와 어떤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관용성과 수용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말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곧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펫보험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렇게 그런 주제인데요. 사실 지난 4월 28일자로 이 보험연구원 주관과 이 금융위 등의 후원을 통해서 이 좀 규모가 큰 세미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후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으로의 이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이 금융위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펫보험의 이 주 대상이 되는 개, 그죠? 우리 인간과 함께 15,000년 전부터 함께 생활을 해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욕구 중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이 무제한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제 지불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제한의 비용을 모든 이 반려견의 이 반려인이랄까요, 주인 되는 분들이 다 지급하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 펫보험을 통해서 완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이 펫보험 활성화의 주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토론은 이 보험업계의 이 주무를 맡고 있는 이 손해보험협회의 주병건 부장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황기현 금감원 팀장님, 신상훈 보험과장님 이렇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병건 부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를 맡고 있는 주병권 부장입니다. 그 반려동물 보험 영위하는 보험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게 정말 좋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서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대화하고 의견을 이해 당사자끼리 교환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방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견 그리고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앞서 일부에서 먼저 김경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의견을 저희 손해보험회사와 저희 협회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을 받아서 한층 더 발전을 시켜주셔서 제언해 주신 부분이 또 제도화되는데 제도권으로 편입되는데 힘을 저희도 보험업계도 보태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테지만요. 반려동물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도 당연히 이 보험 시장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당연히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고요. 건의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진료 기록부가 발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동물 등록률이 제고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들을 했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는데 원천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앞단에서 상품 개발에 필요하고 또 뒷단에서는 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탬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라는 것들이 앞서 우현철 사무총장님께서도 엄청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제도, 기관, 조직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어떤 제도는 단시간 내에 한 번에 모든 것이 통과되고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 부분이 물론 있을 거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하고 농림부를 중심으로 이제 수의업계 분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업무에 TF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손해보험 회사, 손해보험 업계 모든 분들이 열심히 역할을 다하기로 다 의견을 모았고요. 여기 이제 대한경제가 주최를 하시다 보니 언론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산업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 이 자리 이전에 제가 여기저기 회의라든가 세미나 때 참석했을 때는 이런저런 주장들만 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상품 개발하고 서비스나 어떤 보장 범위 높이는데 실제로 신상품도 보험회사가 많이 출시를 하셨고요. 결국 보험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고나 아프면, 그러니까 동물보험에 있어서는 아프면 보험금 지급하는 역할에 충실을 해왔고 앞으로도 충실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이나 질환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보험 상품 안에 그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 수단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행히도 최근에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셨어요. 7월 1일자부터 보험업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특별이익 제공 한도도 훨씬 더 그 상향되었고요.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런 그 어떤 제도적 지원책들이 상품 개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현철 사무총장님 발표 내용을 뭐 하나하나 언급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항상 이런 사무총장님하고 만나는 이런저런 회의라든가 세미나 장소에도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권한과 의무라는 말이 항상 와닿습니다. 책임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권한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어떤 구분이 명확해야 되고 그런 게 그 어떤 권한과 의무가 대응된 체계가 잘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내용 중에서 사람의 보건 의료에 대한 조직, 인원, 지원 기관 28개라고 엄청 많더라고요. 반면에 동물의 보건 의료에 대해서는 동물정책연구원 1개뿐인 거를 보고 조직도 사람과 그러니까 복지부 쪽과 그 농림부 쪽의 조직이나 인력 예산 편성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새삼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할 일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 동시에 그 나갈 길이 명확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같이 고민하고 뭐 수의업계와 그 보험업계가 그 같이 하는 모양새가 같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제도와 시장을 만들어갈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 그 합의 절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험도 저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황기현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보험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기현 팀장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경제신문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그 배포 활성화 TF를 뭐 금융위, 농림부 이렇게 같이 계속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상품 쪽, 보험 상품 쪽에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주제 발표하신 김경선 박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펫보험 가입률이 한 1% 수준의 수준인데 그 이유가 뭐 저희도 반려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펫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리고 뭐 보장 내용이나 한도나 횟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결국은 이제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장이 안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펫보험을 가입하려는 니즈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암이나 뭐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만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지방종 제거술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둘 다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때는 150만 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제 자체 통계가 펫보험이 판매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통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참조 순보험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참조 순보험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성별이나 뭐 품종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그리고 연령도 12세 이하에 대해서만 참조 연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개발하는데 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뭐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기존의 이제 펫보험 상품들,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소비자 니즈에 맞도록 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펫보험의 보장 한도나 자기 부담금, 그다음에 보상 비율을 좀 확대한다든가 이런 보장 기능을 좀 대폭 확대할 수 있게, 그래서 소비자 니즈에 맞게 상품을 좀 다양성 있게 출시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품종도 좀 세분화해서 보험료도 좀 차등적인 걸 수 있게, 고위험이냐 아니면 위험이 낮은 품종이냐에 따라서 좀 보험료도 좀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품 쪽의 개선을 유도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 개발원과 계속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업계랑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참조 순보험료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시켜서 회사들이 자체 통계가 부족한 회사들도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금융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데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그런 상품 쪽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의업계와의 소통, 그리고 관련 그 동물의료의 어떤 인프라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소비자의 편의성도, 펫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되는 그런 큰 축들이 같이 움직이면 아마 펫보험의 가입률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 상품이나 보험 업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보험 업계와 수의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협조를 해서 소통하면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업계와 또 그 수의업계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제가 이제 대책을 만들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현철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물 진료하고 사람 진료의 좀 차이점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 진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펫보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진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충하는 형태의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물 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진료비가 비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보험과 이 펫보험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 건강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전체 그 동물 진료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 펫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우현철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물 진료비하고 사람 진료비를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펫보험료와 그 실손의료보험도 사실 펫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이게 그냥 그게 비싼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고 또 실손의료보험을 합친 게 이 펫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펫보험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서비스, 그다음에 저렴한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보험료인 거지, 이게 이제 인크레더블하게 우리가 막 굉장히 싼 보험료에 엄청 보장이 다 되는 그런 보험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들도 아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동물 진료하고 사람 진료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현철 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 진료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한다 그러면 펫보험도 공공에서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처럼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전 그런 것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가축이냐 아니면 애완동물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 제가 이제 수의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 혹시 제가 잘못된 단어나 용어를 쓸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인프라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 펫보험,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보험을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등록제 정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 항목 표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진료부 발급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보험하고 이제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등록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 그 펫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등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이제 등록의 이 동물 등록제도 이제 정착이 될 거고 설사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진료 항목을 표준화한다라도 이게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걸 표준화를 하는 것뿐이지 이걸 강제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강제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것들이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진료비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의업계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동물보험이나 그 반려동물 산업이나 이런 쪽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경성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것들이 결국 이제 그 수의업계랑 그다음에 보험업계랑 소비자가 다 윈윈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동물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이게 보험 상품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보험도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손 청구 이 펫보험 청구 간소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이루어지면 좀 더 소비자가 더 좀 편하게 그다음에 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원하고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뭐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이제 펫보험 전문 보험사의 진입에 대해서도 뭐 업계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 업계나 그다음에 이제 감독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이 펫보험은 어떤 그 강제성을 띈 의무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보험사들 지금 한 10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보험사들의 그 펫보험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전략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어떤 보험을 하나 단일한 보험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강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펫보험이 가야 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업계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의업계랑 협의해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면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뭘 완료하고 무슨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물론 저희가 이제 계속 업계랑 그다음에 감독원 뭐 그다음에 이제 수의업계 얘기해서 계속 이제 그 방향대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뭐 내년 연초에 어떤 상품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발전한 비전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통계나 인프라가 깔리고 그게 다시 또 이 보험계로 환류돼서 또 상품이 또 개선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방향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 이제 그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의업계 그다음에 그 손해보험업계 뭐 그다음에 개발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저께도 저희 TF를 개최해 갖고 어저께 다 모여서 논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논의를 할 거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논의 과정에서 뭐 이견 차이도 있어서 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아주 큰 틀에서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발표 이후에도 실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이제 나아갈 거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